예, 안녕하세요. 대답도 없고, 안녕하세요. 예, 마음에 듭니다. 제가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상당히 긴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뒤쪽으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호응이 될까 싶어가지고,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전민 제1교회 이렇게 오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우리 김종훈 목사님,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고 이런 같은 동문입니다. 독일 마부룩 대학교. 마부룩 대학교는 독일 3대 대학교에 속해 있습니다. 누가 정했냐 그러면은 한국의 그 관광책에 나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렇게 안 정했는데 독일은 전체가 다 국립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는데 마부룩 대학교는 1517년에 27년에 지었군요. 27년에 개신교 대학으로 설립이 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다 돼가는 학교입니다. 세계에서 첫 번째로 그 개신교가 설립한 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대학교들을 개신교가 접수해서 받은 대학교는 있는데 설립한 대학교는 마부룩 대학교가 세계의 첫 번째입니다. 반응이 우리 학교가 더 좋아 뭐 이런 분위기인데 세계에서 최초의 개신교 대학교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눈치는 빠르시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훈 목사님 참 이렇게 오셔가지고 목회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참 기뻤는데 또 와서 또 저한테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게 또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뭐 강연을 하거나 이제 할 때 농담 먼저 한마디 하고 시작합니다. 어느 그 시골에 할아버지가 혼자 계셨는데 서울 사는 친척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우리 아들 결혼하니까 결혼식 오시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뭐 이렇게 약속을 잡았는데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저기 그 서울의 강남 고속터미널 뒤에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그랬더니 메리어트, 어디 그랬더니 메리어트는 도대체 발음이 안 나가지고 혼자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메리아스 호텔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메리아스 호텔 간다. 그래가지고 당일날 택시를 타고 서울역에 내렸어요.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렸어요. 그래서 택시를 탔어요. 어디 가자고 그래야 돼요? 메리아스 가자 이래야 되는데 머릿속엔 분명히 메리아스였는데 입으로 튀어나오긴 런닝구 호텔 갑시다 이래버렸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머리하고 입하고 좀 다르게 놀 때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래가지고 이제 넋을 놓고 이제 본인은 그 얘기 한 걸 모르고 그냥 넋을 놓고 있는데 택시가 딱 섰어요. 어디 섰어요? 메리어트 호텔에 쓴 거예요. 그래서 와, 이 할아버지가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당신 대단하다고 내가 메리아스도 아니고 런닝구 가자고 그랬는데 당신이 어떻게 여길 내려줬냐고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에 예술의 전당 가는 손님이 있었는데 전설의 고향 갑시다 이거죠. 자긴 그것도 내려준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분위기가 좋네요. 항상 충청도 오면 긴장을 하거든요. 안 웃을까봐. 근데 좋네요. 좋은 교회네요. 그거 하나 더 해야죠, 뭐. 분위기 좋은데. 뭐 강의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실 때가 되셨어요. 나이가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해오셨으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시다가 유년부 애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이제 궁금해지신 거예요.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 그래서 유년부 담당하는 전도사님한테 당신이 주일에 어른들 예배 인도하고 내가 그날은 내려가서 유년부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셔가지고 예배 인도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싸했죠. 애들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고 막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다가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전문용어로 죽을 쓰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대충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일부러 이렇게 왔는데 뭔가 전도사님은 못하는 뭔가 한 방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축도를. 이건 한 방 보여주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는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앞에 개구장이 두 놈이 앉아 있었어요. 축도하는 걸 그날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한 놈이 옆에 있는 옆구리를 쿡 찌르더니 야, 목사님은 왜 손 들고 기도하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놈이 한다는 얘기가 야, 설교를 저렇게 못했는데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그러더래. 이거 분위기 좋은데. 지금 제가 그 충청도에 대한 이미지를 걷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예. 아시죠? 충청도에 개그맨이 많은 건 아시죠? 왜 많을까요? 저 무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충청도 분들이 안 웃는데 왜 충청도엔 그렇게 개그맨들이 많을까? 예, 하드 트레이닝해서 그래요. 안 웃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걸 웃겨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긴 아니에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가정의 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농담을 하느냐 그 설명을 안 드렸네요. 예. 제가 교수라고 와가지고 하긴 하지만 뭘 다 알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상대로 런닝 호텔 갑시다 이런 소리를 해도 어딜 가 있어야 돼요? 메리아스에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택시 운전사보다는 그래도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 잘 협조해서 제가 오늘 축도를 안 하고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들어올 때 목사님이 축도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죠?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의 그 아이에 대한 목적은 뭡니까?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대한민국 부모들은 좋은 대학 보내는 겁니다. 좋은 대학 보내는 거죠. 우리가 애들을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소문이 안 났나요? 있잖아요. 엄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재력과, 그죠? 학원비 되려면 할아버지 재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의 노력과 아빠의 무관심과 도우미 아줌마의 헌신 이런 거잖아요. 네. 이래가지고 이게 교육을 우리 집은 하여간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아빠의 무관심은 상당히 성공했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저도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큰딸이 이제 지금 시집 갔습니다만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면 10시면 학원이 끝나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랑 둘이 그때 이제 밥을 먹으면서 한 30분은 둘이서 세미나를 하는 것 같아요. 엄마의 온갖 정보력과 아이의 코칭 이런 거 가지고 밥 먹으면서 막 세미나를 합니다. 그럼 저는 뭘 해야 될까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저는 최대한 둘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마루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도 안 켜고 매일 텔레비전 키우면 방해되니까 가만히 30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버텼어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딸하고 얘기를 하다가 약간 오르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애비가 돼가지고 관심도 없고 거기 혼자 앉아있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둘이서 또 세미나를 시작하길래 저기 앉아있다 또 혼나겠다 싶어가지고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둘이 무슨 각종 방언을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관심을 최대한 펴하기 위해서 그건 무슨 얘기야? 그건 무슨 얘기야? 세 번째 그건 무슨 얘기야? 하는 순간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는데 매 끊긴다고 저쪽 가서 앉아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집의 풍경들이 다 이렇게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앞으로 자라면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목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어떤 직업이죠?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아이가. 근데 그게 정말 옳을까요? 우리는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실은 어떤 직업을 갖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죠. 저도
공부 막 열심히 하다가 대학교 갔는데 선배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 말에 제가 충격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그때서야 제가 대학 선배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어떤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들에게 물어보면 부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직업을 뛰어넘어서 그냥 뭘 하든지 간에 부자가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에게 가르쳐 줄 건요, 어떤 가치를 심어줄 거냐, 이겁니다. 실은 돈을 왜 버느냐,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왜? 행복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에 흘러서 같이 살다 보니까 그걸 놓치고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겁니까?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한 겁니까? 제가 최근에 그 세계은행 총재를 하셨던 김영 총재께서 강연할 때 제가 듣고선 참 확 와닿았어요. 그분이 그 세계은행 총재가 됐을 때 부총재가 한국에 대한 파일을 딱 가져오더랍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아셔야 된다. 가져왔답니다. 보니까 60년대에는 세계은행에서 융자가 안 됐다, 차관이 안 됐답니다. 왜? 갚을 능력이 없다고 봤답니다. 이 나라는 차관이 아니라 원조를 해줘야 되는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1961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치면 한 11만 원 정도 되겠죠. 81달러였습니다. 1년 동안 한 사람이 버는 돈이 한 11만 원, 한 달에 10만 원을 못 벌던 나라였습니다. 2021년도에 60년이 지나서 2021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가 됐느냐? 3만 5천 달러가 됐습니다. 82달러 벌던 사람들이 3만 5천 달러를 벌게 됐습니다. 11만 원 벌던 사람들이 4,700만 원을 벌게 됐습니다. 몇 배일까요? 430배입니다. 6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요 430배가 늘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때에 비해서 우리는 430배 행복해졌습니까? 아니 43배는 행복해졌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그때보다 우리는 행복합니까? 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지금 이 사회에서 이렇게 자살이 많고 이런 걸 보면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꾸준히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자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제가 전에 어느 지방에 가서 이제 자살 예방 강연, 교육 같은 걸 저도 가끔 하는데 중등부에 갔습니다. 애들이 그게 많았습니다. 한 100명 정도 중등부에 애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애들을 데리고 이런 강의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만 쫓아가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이 중요한 거야. 못 이루어도 행복할 수는 있어. 평범하게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 얘기하다가 제가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얘들아, 엄마 아빠처럼 살아도 괜찮아, 이 소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100명이 약 200개의 눈가리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이 소리가 뭐라고, 왜 그 소리에 다들 놀래서 날 쳐다보지?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아이들의 최소한의 목표는 뭐냐? 엄마 아빠처럼 안 사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목표가 적어도 엄마 아빠처럼은 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이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엄마가 딸 붙잡아 놓고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얼마나 멋지게 화려하게 잘 살았었는데 네 애비를 만나서 오늘날 얘가 그러니까 엄마처럼 살면 큰일 나는 것 같잖아요. 네. 아빠가 아들 붙잡고 뭐라 그래요? 넌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내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내가 오늘날 내가 이 수모를 당하고 너는 부자 돼가지고 꼭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라,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처럼 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적어도 그 정도는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처럼 살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경제적이나 뭐 이런 걸로 따지면 어려울걸요. 점점 축소되어져 가는 사회 속에 그렇게 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목표는 적어도 엄마 아빠처럼 이상 살아야 돼. 엄마 아빠처럼 살면 실패한 거야 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애들은 계속 그 부담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나라에 왜 북한이 못 쳐들어온다고요? 중2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그죠? 참 걔네들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이때 애들이 뭐 사고도 많이 치지만 실은 자해도 많이 하고 자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때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 실감했습니다. 제 아들이 어려서부터 꿈이 뭐였느냐면 기자가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대학 졸업반인데 얘가 중학교 1학년 때 애 엄마가 무슨 기자들이 자원봉사하듯이 글쓰기 가르쳐주는 교실이 생겼다고 거기를 보내가지고 기자들을 직접 만나면 꿈이 더 비전이 더 생길 거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그 글쓰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애를 태워가지고 글쓰기 교실 갖다 주고 이제 기다렸다가 데리고 오는데 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나는 기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자를 보고 꿈을 키워가지고 기자가 되라고 했더니 가서 기자들을 만나더니 난 기자가 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얼마나 황당무계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기자가 애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기자가 되려면 적어도 연고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 얘기를 듣고 도전을 받은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5가지 조건을 혼자 따져봤더니 난 긁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애가 대학 입시까지 몇 년 남았어요? 5년 남았잖아요. 5년 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이 생각이 아니라 글렀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빤빤히 놀다가 고3이 올라갈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넌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이 소리가 난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그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땐 그거고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 하냐고 면박을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애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꿈이 없어요. 중학교 1학년 애가 꿈을 잃어버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요즘 무서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중2병이 아니라 초사병이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애들이요 인생을 포기를 해요. 나의 이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어느 대학 갈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초4라는 얘기예요. 저희 단체에서도 중고등학교에 한 2만 명씩 1년이면 2만 명씩 들어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초등학교도 와달라고 그래요. 초등학교도 사건이 나눈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비행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아이들에게 이륙하는 법만 가르쳤습니다. 땅에서 떠오르는 법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법만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착륙이에요.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돌아올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린 착륙하는 법을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올라가라고만 독려를 해줬지 올라가는 법만 가르쳐줬지 하늘에서 기류를 따라서 바람을 타기도 하고 폭풍을 만나면 피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일단 올라가야 된다고 계속 밀어붙이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걸 못 올라가는 애들이 계속적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착륙을 하는 게 아니라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 궤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애들이요 추락을 한다고요.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작년에 그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재단이라는 데서 PPT 좀 보여주십시오. 그 전년도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랬더니 우울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19%래요. 자해를 하는 아이들이 한 20%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가 이제 저 관련된 얘기라 제가 자세히 봤는데 한반에
한 번 이상 자살 생각하는 아이들이 2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한 30명 정도 잡는다라면 한 6명 정도는 죽을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자살 계획을 세웠던 아이들이 7.3%예요. 한 2명 되겠지요. 자살을 시도했던 애들이 3.5%예요. 실제적으로 해봤던 애들이 3.5%예요. 적어도 한 명은 있다는 얘기예요. 고위험군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이라도 자살을 할 수 있을 만한 아이들이란 얘기예요. 그런 아이들이 한 명이 있대요. 그럼 도대체 이 교실에서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싶어요. 저 교실에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저기서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용하고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래도 집에 돌아와가지고 웃으면서 엄마 소리하고 아빠 소리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전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넘겨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자살이 많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 해에 한 13,000명 정도가 자살로 인해서 죽습니다. 자살은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6위입니다. 보통 5위였는데 재작년에 코로나 사망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6위로 떨어졌는데 어찌됐건 상당히 상위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고나 병으로 인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 이러한 일이 사망 원인 6위에 있겠어요. 제가 WHO 홈페이지 가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나라별로 10대 사망 원인 조사를 볼 수 있게끔 해놨는데 제가 상당히 많은 클릭을 해봤는데 10위권 안에 자살이 들어온다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전수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연령대별로 본 겁니다. 자,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40대, 50대의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입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아직 논란이 이릅니다. 넘겨주십시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자, 20대를 보십시오. 20세에서 29세죠. 21.4, 뭐 이렇게 써 있는 건 뭐냐 하면 자살률이라는 겁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한 해 동안에. 그 밑에 50.6%가 써 있습니다. 저게 뭘까요? 20대 사망자 중에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비율입니다. 20대 사망자 중에 절반은 자살로 인해서 죽습니다. 이건 정말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0대에도 42.3%고요. 30대에도 37.9%에서 대충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정작 이제 사망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게 이제 40대부터죠. 40대부터 이제 죽는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거기에는 20% 됩니다. 그 많은 숫자 중에서 20%가 자살로 인해서 죽은 겁니다. 50대 장례 여러분 자주 가시죠? 가끔씩 가시죠? 거기 10건 중에 한 건은 실은 자살입니다. 우리가요, 모른 척하고 쉬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가 하고 눈을 열고서 쳐다보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다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화면 됐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살 그러면 어디가 어느 연령대별로 치면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예, 보통 10대, 20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거기는 미미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숫자로 치면 어디가 제일 많으냐?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40대입니다. 숫자로 치면. 남자랑 여자랑 누가 더 많을까요?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이 연령대가 되면 3배 차이 납니다. 3배가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이 이렇게 많은 걸 이끌고 가고 있는 거는 50대, 40대 남자들의 자살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50대, 40대 남자들 손 들어보십시오. 예. 드세요. 예, 드세요. 좌우를 둘러보십시오. 누구신지. 예. 나가면서 어깨를 두드리고 나가면 한 생명을 살리리라 믿습니다. 남자들이
위험합니다. 똑같습니다. 착륙하는 법을 배워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려오는 법을 모릅니다. 40대 남자들 쿡 찍어가지고 당신 누구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부분 직책하고 연봉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남자들, 뭐 여자들도 비슷하겠지만 40대쯤 되면 직장을 때려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뭘 할까요? 뭐래요? 네, 작은 사업을 시작하죠. 아이템은 치킨이죠. 대한민국이 다 알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코로나 오기 전이었는데도 그때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자료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보도를 보니까 1년이면 자영업자들, 이런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1년이면 50%가 망한답니다. 그리고 3년이 되면 80%가 망한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라고 생각했던 연봉과 직책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럼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집일 것 같죠?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은 내가 먹여 살려야 될 때고 내가 책임질 때지 위로받을 때는 아닙니다.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조심스럽죠, 갑자기? 부인한테 받을 것 같지만 부인한테는 위로가 안 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부인입니다. 내가 지금 단위에 올라서서 부인이라고 하지 실은 마누라입니다.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남자들이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전에 그 설악산에 오색약수터라는 데를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재밌는 나무들이 있어요. 속빛나무라고 있어요. 그 오색약수터 쪽에 유명합니다. 속이 비어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겉에만 있는데 그 나무들이 죽질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무의 수액이 겉으로만 올라가요.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벌레나 뭐에 파먹혀 있어요. 제가 그 나무를 보고서는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저게 나다. 새끼야 자식들한테 다 퍼먹히고 겉에만 남았는데 겉은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멀쩡한 척하고 저러고 버티고 사는 게 저게 나구나. 큰 은혜를 받고 제가 산을 올라갔는데 그 다음 나무에 제가 무너졌어요. 완전히.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그 빈속에다가 돌을 채워놨더라고요. 이 각종 스트레스, 내 속에 쌓인 이 돌덩어리들, 와닿는 거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 나이 또래 아빠를 두고 있는 아이들 그럽니다. 아빠는 웃긴 얘기라도 웃질 않아. 이 속에 돌덩어리가 있는데 뭐가 웃기겠어요? 움직이질 않죠. 부인들이 그럽니다. 우리 남편은 왜 드라마를 볼 때 왜 실컷 울고 있는 나를 쳐다보면서 그게 슬퍼 이러냐? 왜 같이 공감을 못하냐? 대화가 안 된다 이러는데 내 인생이 드라마예요. 그게 뭐가 슬퍼? 안 슬퍼요. 좀만 지나면 돼요. 네. 지금은 내가 울고 있어요. 집사람은 왜 그래?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호르몬 변화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 50 좀 넘어가니까 시작되더라고요. 네. 외롭습니다. 남자들이 아까 여기 이렇게 보니까 그 비슷한 또래 남성 40대 남성들께서 나와 계셔서 제가 감정이입이 돼서 이 순간 짧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잘 버텨야 됩니다. 왜? 그 가정의 중심이잖아요. 제가 전에 여기 어느 고등학교에,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예요. 강연을 왔습니다. 자살 예방 강연을 하래요. 한 전교생이 한 600명, 700명, 한 600명 되는 아이들이 강당에 모아놨어요. 이걸 한 반씩 해야 되는데 예산 없으니까 그냥 하긴 하고 싶고 하니까 이제 절 부른 거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정말 왔어요. 고등학교에. 웬만하면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왔어요.
일반 고등학교, 미션 스쿨도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예요. 전 거기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말을 하려면 적어도 한 명이 얘기하면 한 명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00명이 떠들어야 되는데 내 느낌은 한 600명 전체가 떠드는 것 같아요. 정말 고3 애들 자는 게 고마워요. 근데 그걸 2시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원맨쇼를 했어요. 막 애들 앞에서 원맨쇼를 했어요. 막 영상도 틀어주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이제 애들 집중을 시키려고 막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 그렇게 떠드니까 서울에서 온 교수를 불러왔는데 애들이 떠드니까 미안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애들 강당에 바닥에다 앉혀놨어요, 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한 5, 60명 되는 것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애들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조용히 하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난 그 인간들이라도 좀 앉았으면 싶은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찌됐건 무사히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실에 들어왔는데 교무실에 들어왔는데 어느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 하나를 손으로 잡고 왔는데 남학생인데 아주 여리여리하게 생긴 학생 있잖아요. 그 친구가 들어와서 첫 마디가 뭐였느냐? 우리 아빠가 작년에 자살했어요. 근데 말이 작년에 이제 6개월 된 거예요. 6개월 됐어요. 근데 애가 이제 하는 얘기가 아빠가 사업했다가 실패하고 그러고 나니까 가정이 깨지고 누나는 엄마 쫓아가고 자기는 이제 아들이라고 아빠 쫓아가지고 이제 헤어지고 그리고 아빠랑 정말 그 아무도 모르는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 단칸방에 둘이 지내기 시작했는데 한 3달쯤 지나니까 아빠가 이제 나 죽는다 소리를 하니까 그럼 되냐고. 근데 한 달여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애가 확 올라와서 이제 소리를 지른 거죠.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엄마한테 갈 테니까. 그리고 또 지났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이제 아빠가 돌아가신 거죠.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지가 수습을 다 한 겁니다. 119 해가지고 이제 수습을 다 하고 장례까지 치렀단 얘기예요. 근데 얘가 이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가득 차가지고 그렁그렁한데 안 울고 버티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 얘가 눈물을 펑 터뜨릴 것 같은데 참았어요. 얘가 학교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참았어요. 근데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엄마랑 같이 있는데 내가 무너지면 엄마랑 누나랑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가 남자라고 버틴 거예요. 막내 놈이 버틴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저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교수님, 내가 이제 아빠가 왜 죽었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보통 자살이 있으면 가족 가운데 그 사를 알긴 알지만 다 비밀로 합니다. 알려진 비밀이라, 공개된 비밀이라고 그래요. 서로에게 상처가 돼가지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다들 조용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아빠가 왜 그랬는지 알면 좀 마음이 이게 편해질 텐데 아빠가 왜 그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겠대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 교수님, 나 같은 애들이 많지 않겠어요?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전 그게 와닿았어요. 저는 여태까지 40대, 50대 남자들이 자살을 많이 하니까 그쪽에 관심을 가졌는데 실은 알고 보면 40대, 50대 남자들이 자살하면 그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고 부모님들 70대, 80대일 거고 부인 남아있고 우리나라에선 이 자살로부터 자유로운 동네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40, 50대 남자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해요? 착륙하는 법을 못 배웠다니까요. 그냥 일상을 사는 법을 배우질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갖다가 마라톤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마라톤이란 그 말 뜻은 뭐냐? 목표를 42.195의 목표를 위해서 42.195를 참고 버티란 얘기거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라톤 얼마나 힘듭니까? 42.195 선수들이 이 2시간에 끊는데 2시간에 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속 20km로 달린다는 얘기예요. 뛰어서. 차 20km를 달리듯이 시속 20km로 계속 달려야 2시간에 끊을 수가 있죠. 이 선수들이 그 속도면 100m를 몇 초에 뛰는 거냐? 17초에 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할까요?
거기서 생각하면 못 뛸 겁니다. 그냥 무조건 저 끝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할걸요. 그게 마라톤이죠. 여러분 인생을 꼭 이렇게 마라톤처럼 달려야 될까요? 목표만? 그러고 달려야 될까요? 영상 하나 보여주십시오. 예. 소리도 날까요? 誰だってランナーだ。 일본 그 선전인데 時計は止められない。 방어입니다. 時間は一方向にしか流れない。後戻りできないマラソンコースだ。ライバルと競い合いながら時の流れという一本道を僕らは走り続ける。より早く一歩でも前に、その先に未来があると信じて、必ずゴールはあると信じて。人生はマラソンだ。でも本当にそうか。人生ってそういうものか。違う。人生はマラソンじゃない。誰が決めたコースなんだよ。誰が決めたゴールなんだよ。どこを走ったっていい。どこへ向かったっていい。自分だけの道があるんだ。自分だけの道、そんなもんあるのか。わからない。僕らがまだ出会っていない世界はとてつもなく広い。そうだ、踏み出すんだ。悩んで悩んで最後まで走り抜くんだ。失敗してもいい、寄り道してもいい、誰かと比べなくていい。道は一つじゃない。ゴールは一つじゃない。それは人間の数だけあるんだ。全ての人生が素晴らしい。誰が人生をマラソンって言ったのは。リクルートポイント始まる。まだここにない出会い、リクルート。 스바라시. 예. 말은 못 알아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꼭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됩니까? 그건 누가 정했을까요? 왜 거기에 우리는 인생을 걸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사십니까? 내 앞에 눈에 그 있는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달려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걸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명절이 됐어요. 아이가 명절에 친척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뭐라 그래요? 공부 잘하냐? 몇 등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열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중학생이 됐어요. 갔더니 그 아저씨가 또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래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고등학교 가야지. 막 그래요. 그래서 열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또 갔더니 고등학교에 갔더니 그 아저씨가 다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뭐라 그래요? 대학 잘 가야지.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좋은 데를 가가지고 이제 끝났겠거니 갔더니 뭐라 그래요? 머리를 또 쓰다듬으면서 너 좋은 직장 구해야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가지고 직장을 구했어요. 끝난 줄 알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다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뭐라 그래요? 결혼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면 끝났겠거니 하고 또 갔더니 그 다음에 또 머리를 쓰다듬어요. 뭐라 그래요? 애 낳아야지. 그래서 애 낳았어요. 그리고 또 갔어요. 그랬더니 다시 머리를 쓰다듬어요. 뭐라 그래요? 둘째 낳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까지 낳고 돌아갔더니 뭐라 그래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집은 사야지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까지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성형을 이루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끝났겠거니 하고 왔더니 아저씨가 다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뭐라 그래요? 니네 공부 잘하니?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니네 좀 고등학교 가야지, 뭐 대학교 가야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까지 사가 애가 집까지 샀어요. 그리고 또 갔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니네 손자는 잘 있냐? 부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끝날까요? 그거 쫓아가다가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거 끝나지 않습니다. 남이 이야기하는 인생 쫓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야죠.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정해진 목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요즘 최근에 상당히 놀라운 데이터를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 하면 1년 동안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50만 명입니다. 인구가 우리 5천만 명이잖아요. 1%가 매년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중에 45%가 30대 이하입니다. 39살 이하가 20만 명 넘게 시골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 궤도를 안 쫓아가겠다는 청년들이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이 서울에서 집도 못 구하고 직장도 못 구하고 그래서 아둥바둥 이 쥐틀에 갇혀 있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미리 그렇게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찾아가도록 냅둬야 되는 걸까요? 저는 애를 키우니까 참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큰애와 작은 애는 너무 달라요. 그죠? 예, 막내 손 들어보십시오. 자, 자꾸 뭘 시키죠? 막내 손 들어보십시오. 예, 좌우를 둘러보세요. 예, 인생 편안하게 생겼죠? 예, 제가 막내라 알아요. 예, 내려도 됩니다. 막내라 알아요. 막내들은 마음이 참 편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 엄마가 큰애 키우다가 포기한 다음에 나를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애는 공부 잘했거든요. 큰딸은 엄마가 무지하게 줬짜가지고 했는데 엄마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둘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거 방송 나가면 큰일 나는데 어찌됐건 둘째랑 관계가 좋습니다. 왜? 엄마가 해도 안 되는구나 깨닫고 둘째는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더 잘 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둘째가 잘 됩니다. 옛날식은 공부 잘하는 첫째가 잘 되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유연한 사고를 할 줄 아는 둘째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예요? 둘째가 없어요. 다 맞이에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실패해보질 않았다라는 거죠. 예,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제가 어느 책을 보고 참 제가 그걸 팍 깨달았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를 노트라고 생각한대요. 빈 노트. 그래서 엄마 아빠가 거기다가 적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답니다. 인생을 디자인해 주는 거죠. 인생을 계획을 잡아주는 거죠. 이 애를 어떤 사람을 만들겠다고 책을 완성해 가는 거죠. 근데 그 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는 노트가 아니라 책이랍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책에다 다 써놨는데 부모들이 그거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안 읽고 자꾸 자기가 쓰려고 그러니까 어긋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좀 즐길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거를 아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이루겠다라는 거 그것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에 감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무관심하다고 그랬는데 공부에만 무관심하지만요, 제가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이들에게 남긴 귀한 유산이 있다면 여행하는 거 알게 해준 겁니다. 전 그게 자부심입니다. 우리 애들 여행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대학 가자마자 지 혼자 알아서 여행 다니고 열심히 다닙니다. 인생을 즐길 줄 안다라는 거죠. 전 그게 제가 제일 잘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57세인데요. 살아온 삶을 이렇게 보면요. 저희 집에서 우리 학교까지 60km예요. 그런데 제가 37세, 37살, 만으로 36살에 제가 이제 교수가 됐어요. 한 학교를 지금 옆에 다니고 있는데 60km 이제 고속도로를 달려서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는데 30대 후반, 40대 초까지 저는 그 길을 달리면서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몇 분에 끊을 수 있지, 이거밖에 없었어요. 60km를 1시간에 갈 수 있느냐, 55분,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근데 40 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길에 산이 있다라는 걸 처음 봐.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가을에 단풍 진 산을 보는데 이런 게 있었네 느껴지더라고요. 인생이 여유가 좀 있어진 거죠. 인생이 좀 여유가 있어졌어요. 50대 되니까 계절이 변한다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게 자꾸 학교 뒷동산을 시간이 빌 때마다 학교 뒷동산을 올라가요. 자연을 보는 게 좋더라고요. 속도를 늦추니까 볼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볼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지내다 보면 요즘 많이 그러시겠지만 할아버지들이 자꾸 꽃사진 보내죠. 카톡으로. 왜 꽃사진을 보낼까요? 저는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해서 항상 깊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보낼까요? 그때 꽃이 예쁜 걸 본 거예요. 그 전에 꽃이 예쁘다는 걸 깨달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남자들은.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삶이 여유가 있으니까 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알았으면 싶어서 자꾸 보내는 거예요.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뜻이에요. 인생은요,
마라톤이 아니라 산보로 가야 돼요. 산보로 가면요, 주변이 보여요. 제가 고속도로 막 130, 150 막 달릴 땐 주변이 안 보였는데 천천히 가기 시작하니까 주변이 보이듯이 우리 인생도 목표를 쫓아서 그 마라톤 달리겠다고 미친 듯이 달리다 보면 주변이 안 보여요. 근데 산보로 가면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 목표가 뭡니까? 다시 정리해 봅시다. 얼마 전에 퓨 리서치 센터라고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리서치 센터 그 회사인데 세계의 그 부자인 나라들이라고 해야 되나, 선진국이라 해야 되나, 그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크게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문항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우리 한국에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문항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그 나라들의 추세는 뭐였느냐면 1등이 가정이었습니다. 2등이 직업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1등이 돈이었어요. 전 솔직히 놀랐어요. 한국은 가정을 중시하니까 가정이 1등으로 나올 거라고 전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1등을 못했어요. 오히려 3등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돈, 건강, 가정이에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 퓨 리서치 센터에서요,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조사를 하면서 엑스트라로 이렇게 그 커멘트를 달아놨어요. 뭐라고 달아놨느냐? 대한민국 참 이상한 나라예요. 이게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었대요.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외국 사람들은 막 떠들더라는 거예요.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돈 그리고 끊어버리더래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것도 무지하게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돈이 있어야 가정도 있고 돈이 있어야 건강도 있고 돈이 있어야 직업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도식이죠. 이 목표를 갖다가 돈 딱 하나만 놓으니까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딱 이 단순한 목표 하나를 놓고 나니까 이게 무너질 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못 대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있어야 이게 무너지면 이것 때문에 살고,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도 가정 때문에 살고 돈이 없어도 동료들 때문에 살고 돈이 없어도 우리 교회 때문에 살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 하나가 절대적 가치를 차지하고 나니까 다른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대한민국은요, 돈이 절대적 가치가 됐어요.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생의 절대적 가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가 상대적 가치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는 순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못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죽어야겠다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이유를 댈 수가 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부러 다 제가 읽자고 한 겁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안 드리려고. 이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돈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긴 본문을 차지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돈이 제일 중요한 줄 알고 그러고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돈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돈 갖다 놓고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느냐? 2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왜 먹는지, 왜 마시는지, 왜 입는지 목적을 잃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살려고 하니까 목숨을 위해서 먹는 거고, 너희가 살려고 하니까 목숨을 위해서 마시는 거고, 몸이 중하니까 몸을 가리려고 옷을 입는 거지, 그 좋은 옷 더 입어보려고 더 좋은 거 먹어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살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걸 걱정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저보다 남보다 내가 더 좋은 것 먹고 남보다 더 많이 먹고 남들보다 더 좋은 옷 입고 내가 멋지게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 쉽게 말씀드려서 그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것 때문에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벌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돈을 벌기 위해서 행복을 저당 잡히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그러진 인간의 이 욕망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해주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래요. 걷어들이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돌보지 않냐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을 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잘 입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 염려하지 말라는 본문의 내용이지만 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나한테 자 하늘에 나는 새처럼 들에 핀 백합처럼 소박하게 살라고 하나 보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준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것보다 더 나아 보려니까 내가 아둥바둥하고 살고 아둥바둥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고 자꾸 후회되고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깝고, 그리고 그거 못 이루는 내 자신 보면 비참해지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저는 이 말씀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그거예요.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하물며라는 한 단어가 저한테 너무 와닿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저 들풀도 내가 입히고는 너희들일까 보냐.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렵고 힘들 때 있죠. 요즘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참 힘든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들 청년들 보고 3포, 5포 하다 이제 아예 그냥 다 포기하고 M4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참 비참해질 때가 있죠. 무너질 때가 있죠.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부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실망돼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쫓아왔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와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항거하느라고 하나님 쳐다볼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무너질 때 하늘 쳐다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쇠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물며. 정말 기도가 안 나오면요 이러라 저래라 기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물며 하고 소리 지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약속 이루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정말 이 인생을 마라톤이 아니라 산보처럼 행복하게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